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아, 어제는 월드컵 축구를 해서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내 감독도 훌륭하게 잘 유지를 해서 월드컵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라크 감독이 얘기하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 있을 때 그 작전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 클린스만 감독의 그 작전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서 그 축구 경기를 했던 게 아닌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를 넣겠다 하면은 넣을 수 있는 결정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감독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내 에, 유능한 감독들이 많다. 뭐 월드컵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은 그 감독들이 한두 번을 졌다고 해서 어 바로 변경하고 경질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동안의 실적을 쭉 봐서 괜찮다 그러면은 한두 번이야 축구라는 게 둥 동 공이 둥글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100% 컴퓨터도 아니고 100%다 승리할 수 있겠나. 한두 번 진다고 해서 야유를 보내고 그 축구 감독을 갈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감독을 꾸준히 모시기 쉽지 않죠. 그 옛날에 그 청소년 대표팀도 승승장구를 해서 음, 잘했던 그 김학범 감독인가? 그분도 이제 청소년원에서 한두 번 졌다고 해서 바로 경질을 해서 갈아치운다. 황인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그 청소년 때 많은 배출을 했고 그런 감독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한번 해서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 좋은 감독들이 많고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나라 감독도 88 히딩크 감독 이후에는 국내 그 프로축구도 있고 해서 실력이 평준화돼 가지고 외국 감독이나 국내 감독이나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낫다. 그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베트남의 뭐 박 감독이라든가 어 그런 열렬한 국가들의 어 박항서라든가 그다음에 신태용 이런 외국의 감독들이 한국의 그 감독을 영입하지 못해 몸살이 날 정도잖아요. 반영을 하고. 그 정도의 감독입니다. 내가 알기로도 홍명보 감독은 옛날에 에, 저 축구 명인입니다. 수비수로.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그때 언젠가 대표팀을 맡아서 한두 번을 뭐 준결승인가 결승전에 졌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한다는 것도 좋은 감독이 한두 번은 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막바로 이거 갈아치운다는 것은 좋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감독을 계속 모실 수가 없다.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애국에도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바로 뭐 준결승, 결승전에서 졌다고 그러면 바로 그 감독을 교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은 한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체 시기를 뭐 준결승, 결승전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좋은 감독을 좋은 감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감독들이 애국의 감독으로 영입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낳잖아요. 신태용 감독도 그 2대2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제가 1970년대 80년대 레바논이라고 하면은 우리하고는 경기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그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2대2로 무승부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도 상당한 선전이다. 베트남 우리나라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렇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이라크 감독도 클린스만 감독이 있을 때 축구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100% 다르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인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아마 대비를 못하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스타일이라는 게 작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플랜 A에서부터 플랜 10가지 이상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화된 선수를 교체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골을 넣겠다고 했을 때 꼭 골을 넣는 그런 스타일, 그런 작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넣겠다가 해도 그 골문 근처에 가서 항상 넣지 못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꼭 끌고 들어가서 골문에서는 정확한 슈팅을 했다. 그러니까 최종 골문까지 이 골을 차서 그 결과를 보는 그런 파워 있는 결정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 국가에 우리가 약했잖아요. 이라크, 요르단 이런 걸 승리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확실히 감독의 능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채소값이 올랐다 뭐다 채소값이 오르면은 비빔밥 값이 오릅니다. 비빔밥에 그게 비빔밥이 이제 한국 한자로 말하면은 반식입니다. 반식. 반식이라고 해요. 근데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가 비벼서 먹는다고 합니다. 채소도 많이 들어가는데, 토마토가 요즘에는 또 금값이 됐다 해가지고 토마토 빼고 빼고 비빔밥도 비싸진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채소값이 비싸다, 뭐가 비싸다, 지갑을 열기 힘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환경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환경 파괴 때문에 비싸다. 그렇게 경고장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재해가 지금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자연 극복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 극복하는데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파괴되지만 극복하는 시간은 상당히 몇 배로 늦어요. 환경 파괴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나?
사람입니다. 사람. 인구 증가예요. 인구. 그래서 내가 전쟁이 나든 자연재해가 나든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노령사회든 그래서 좀 인구가 많이 줄고 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50억에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사망하고 한 3, 40억 정도 남겨놓으면 딱 좋다.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고 채소값도 뚝 떨어져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순환입니다. 옛날에는 나이 50이면 살맛쯤 살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55세에 죽고 어머니는 65세에 죽었는데 어머니가 65세까지 죽으니까 그래도 장수를 하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버지는 5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이면 죽는다. 옛날에는 50 넘어서 죽으면은 뭐 살맛쯤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65세 70이면 장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자 얘기를 하지만 고희라는 게 있잖아요. 고희라는 것은 고자는 70 먹은 사람을 오래 살은 사람을 갖다가 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자는 드물 희자를 씁니다. 오래 나이 많게 오래 산 사람을 갖다가 고라고 얘기합니다. 희자는 드물 희자. 오래 산 사람을 보기가 드물다. 그 고자는 고 70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70을 먹으면 고려장을 했어요. 나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무섭다. 나이 70이니까. 귀신 같아. 사람이 아니라 귀신으로 봤습니다. 너무 많이 늙으면. 우리가 이제 저수지 같은 데 가서 고기를 낚잖아요. 그러면 잉어가 한 50년 된 잉어를 낚았다. 그러면은 그 수염이 길게 나오고 눈이 완전히 사람 눈 같은 게 껌뻑껌뻑해요. 나도 잡아봤습니다. 50년 된 거는 못 잡아봤지만 한 10년 된 잉어는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면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수염이 났는데 그게 무슨 저수지의 신령같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잉어는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한 거의 1m 이상까지 큽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그 저수지에 그 신령님을 낚시로 잡았네.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도리어 저수지 갖다가 풀어놔라. 잉어가 오래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10년, 20년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고기가 너무 크면은 먹는데도 좀 깨름직하고 완전히 신성화를 좀 신성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도 너무 오래 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귀신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70이면 아끼던 부모님도 지게에다 지고 산에 갖다 버립니다. 그게 이제 산송장을 매장하는 산 고래장입니다. 옛날에는 고희라고 해가지고 고희라는 게 70을 지금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희라고 하면 7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70 고래희라고 이제 그게 준말입니다. 인생 70 고래희.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서 나이 좀 오래 산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70살 먹은 사람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보기 드물다 해서 인생 70 고래희 해서 딱 두 자로 얘기해서 고희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순환이 되고
그 자연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무 노령화 시대가 돼서 사람이 오래 살면은 이 환경 파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70이 되기 전에 죽어야 된다. 서러운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요. 자연을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55세 죽고 어머니가 65세 죽었는데 어머니가 65세 죽으니까 장수했다. 아버지가 55세 죽으니까 뭐 살맛쯤 살았다. 그런 얘기로 하더라고. 옛날에는 보통 40대, 50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지요. 빨리 죽고 또 태어나고. 옛날에는 태어나도 다 살지 않아요. 한 10명 정도 나오면 한 5명만 살아남고 5명은 죽습니다. 왜냐? 병에 걸려서. 옛날에는 그 의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아이를 낳으면 다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한 반절은 죽는다. 그러니까 한 10명을 낳아도 5명밖에 안 되니까 생긴 대로 다 나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의학 발달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장수하는 것이 이게 축복인가 아니면은 천재지변,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환경파괴 장수 원인도 환경파괴 원인이 돼요. 빨리빨리 죽어가지고 순환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외국에서 보니까 나이 70이면 죽어야 한다 이런 영화 제목으로도 영화가 상영돼 가지고 인기가 절정에 상영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죽어가지고 인구가 좀 감소되고 아니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인구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서 좀 인구가 감소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좀 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한 40억에서 40억 내지 50억 정도는 사망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래야 이제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은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의 이 상태로 더 증가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요 정도가 된다 해도 이 환경 파괴는 엄청나게 빨리 파괴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게 되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 고온이잖아요. 여기서 점점 심해지면은 이 2배, 3배로 고온이 되고 그러게 되면은 농작물이 생산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고 순환입니다.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여기저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자연의 섭리, 자연의 논리, 이론, 자연의 섭리 그런 이제 상태를 보면 됩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순환입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사람한테도 돼지를 잡먹지 말아라. 옛날에는 돼지 잡먹었습니다. 옛날에는 1950년대, 60년대 초는 산에 구덩이를 파고 아니면 뭐 올모라고 잡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말이에요. 이렇게 골 속 들어가면 목이 조이는 그런 잡는 그런 걸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래서 돼지 잡는 덫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올모 이런 것도 설치해놓고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았다. 끌고 내려와. 이 멧돼지 크긴 큰데 원래 멧돼지가 맛있어. 이래서 사람도 잘 먹어야 돼요. 동물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 옵니다. 산속에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산속에도 지금의 환경 파괴 때문에 그 도토리라든가 산머루라든가 그 산에서 나는 과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산 짐승들이 먹으라고 그 자연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산에도 열매가 열리고 도토리도 열려서 많이 떨어져서 산 짐승들이 먹어라 해서 먹으라고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환경 파괴이 돼가지고 산에서 나는 도토리도 흉년이 들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산에서 내려와서 저기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습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산돼지라든가 이게 너무 많으면은 산에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와서 집에 와서 쓰레기통을 뒤진다.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습격을 해가지고 먹을 걸 뺏어간다. 그 지경까지 옵니다. 이제 뉴스를 봤잖아요, 일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심각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사람을 장수하지 말고 너나 빨리 죽어라. 하지만은 제가 이제 사람이라는 건 자기 살마침 살아야 되지만은 그 환경을 생각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오래 사는 사람을 보고 내가 빨리 죽으라는 게 아니라 환경에 관련돼서 그 이론을 설명하게 되면은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지. 누가 전쟁을 일어나서 사람을 뭐 많이 죽여라. 그 얘기가 아니죠. 환경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오래 사는 사람들 빨리 죽어라.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야 한다. 이런 이론이 아니죠, 원래는. 환경을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가서 채소 사는데, 아유, 왜 이렇게 비싸? 환경이 파괴됐으니 비싸지. 그것도 몰라? 거기에 환경의 메시지가 거기에 속에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못 삽니다. 환경 파괴됐으니까 그 환경이 거기 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앞으로 더 환경이 이 2배, 3배 파괴되면은 이것도 없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사 먹으려면 말고, 사 먹으려면 먹고 말고 돈 많이 내라. 그렇게 경고장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에 메시지가 포함됐다, 함축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농업계 그 학교를 나왔지만은 그 농산물 중에서 가장 병충해에 강한 것이 벼입니다. 벼. 벼도자 쓰는데 도열병이고 이런 데도 강하고. 그런데 벼멀구가 과잉 번식을 해가지고 벼를 완전히 작살낸다.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잖아요. 외국에는 메뚜기가 과잉 번식을 해가지고 다 갉아먹고 농작물을 갉아먹고 작살을 낸다. 그리고 메뚜기가 과잉 번식을 해가지고 한낮에 밤도 아닌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아갈 때는 하늘을 전부 다 뒤 덮어가지고 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완전히 밤중같이 어두컴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잉 번식이라는 게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동물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지요. 자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이 과잉 번식도 하지 않고 이 환경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 때 잘 그 하모니, 조합이 잘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메뚜기도 너무 과잉 번식하지 말고 적당히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인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은 동물 보호를 해가지고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사람도 하나의 그 돼지 같은 거 잡으면은 돼지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줄게 됩니다. 옛날에는 산토끼, 멧돼지 이런 거, 올가미 아니면은 그 그물 또는 그다음에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그 위에다가 아주 잘 부러지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가려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잎을 갖다가 덮어놓고 그 가운데다가 돼지들이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구덩이에 푹
빠집니다. 구덩이 깊이가 한 3m, 한 4m, 5m 정도 깊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빠졌나 이제 가 봅니다. 아유, 저 빠졌구나 보나마나 저기 완전 구덩이가 완전히 푹 빠졌네. 거기에다가 잘 부러지는 나무를 몇 개를 갖다 걸쳐놓고 거기다가 낙엽을 갖다 덮어놨는데 저기 완전 부러졌네. 돼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 그래서 거론한 거 맞습니다. 저거 1960년대에 그 시골에 가니까 멧돼지 그 농촌에서도 멧돼지 잡았는데 올겨울 내내 먹는다 해서 그 처마 밑에도 걸어놓고 돼지고기 멧돼지 잡았던 거 저 이제 쌀 먹으려고 거론한 거 봤어요. 그 동물 보호라 해가지고 전혀 잡지 못하게 하면은 이러한 피해가 생긴다는 게 그게 자연의 순리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을 잡먹지 마라 뭐 하라 너무 통제를 하면 안 되겠지요. 원래 너무 통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모든 것을 통제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것을 통제 속에 살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법으로 통제하고 질서를 통제하고 이래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이 생기죠. 만일에 국가가 없고 사람도 동물처럼 산다 그러면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겠지요. 주먹 쥘 놈이 이제 잡아먹고 훔치먹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도 법이 없다. 그러면은 동물이나 똑같이 인구도 증가하지 않겠죠. 동물하고 똑같이 동물들도 뭐 법이 없잖아요. 그냥 뭐 국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저는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겠다. 그게 동물이 자꾸 잡아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이 되다 보니까 그 동물이 많이 개체수가 늘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거와 똑같이 많이 법도 없고 국가도 없다 다 없다. 그러면은 저들끼리 잡아먹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그 옛날에 전쟁할 때도 아주 지독한 전쟁을 할 때 굶어 죽게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사자들도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만의 국가가 없고 통제가 전혀 없다. 사람을 죽이든 말든 상관없다. 처벌이 뭐 법이라는 게 없고 국가도 없고 법이도 없고 동물하고 똑같아. 모든 통제가 없다. 그러면은 주먹 쥘 사람이 이깁니다. 때리고 죽이고 이쁜 여자 데리고 강제로 살고 이런 모든 통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환경 파괴 원인이 돼요. 만일에 국가가 없고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동물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국가라는 것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고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라.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경 파괴 되나요? 지금 인구가 80억 90억이 되나요? 안 되지요. 사람이 서로 죽이고 때리고 살인을 해도 전혀 괜찮다. 하게 되면 이게 오만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 산에 있는 그 산적, 해적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지요.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지요.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 모순의 원리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감사하는 것이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에 IQ가 떨어져 가지고 국가도 만들 능력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고 도덕이 없고 동물하고 똑같이 만일에 산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렇다면은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지요. 무기라는 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동물 지능 정도가 된다면은 사람이라는 건 지능이 높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 그것이 동물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지능이 높기 때문에 동물들이 싸우는 형식하고는 차원이 높은 그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동물하고 싸우는 것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자연의 섭리를 뒤바꿀 수는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게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날생자 있을 존재입니다. 살아남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생존, 살아남는다. 생존 뜻이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경쟁, 싸움질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동물하고 똑같아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지금 인구가 증가되지 않지요.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이 동물하고 틀려가지고 너무 지능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자연의 섭리를 위반해서 사람의 지능이 높다 보니까 자연의 섭리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자연의 섭리를 위반하게 되지요. 결국은 너무 그 예를 들면은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이 자연의 섭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50, 60이면은 죽도록 삼라만상의 그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 사람을 수명을 자꾸 늘린다. 그리고 100살, 120살까지 산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환경 측면에서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조물주가 만들어 놨을 때 그 자연의 섭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자연의 섭리 작용을 위반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이라는 게 지금 환경 파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일에 사람이 지능이 높지 않고 동물하고 똑같다 그러면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나요? 동물한테 잡혀서 먹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지능이 높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자, 호랑이를 제압을 하잖아요. 무기가 있고 지능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사람도 동물인데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맨 꼭대기, 피라밋이라면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강한 동물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동물이. 만일에 호랑이나 사자같이 똑같아. 그러면은 그 호랑이들이 다 잡아먹겠지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만일에 수준이 그 호랑이나 사자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그런 지능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통제 수단이 그 행정 그 국가라고도 형성을 만들 수도 없고 언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또 무기도 만들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우주도 못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호랑이가 사람보다 더 강력한 바로 최고 톱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호랑이의 먹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나 그 사자들도 사람 고기가 최고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잡아먹겠지요. 국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사람만 증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그 개체수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지능이 높음으로써 이게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구 증가, 그 다음에 환경 파괴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호랑이, 사자도 지금 사람을 못 잡아먹잖아요.
먹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이 지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동물 수준의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호랑이나 사자들이 사람을 먹이 대상으로 해서 많이 잡아먹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지능이 높다 보니까 호랑이나 사자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잡아먹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개체수가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인공 지능 지수가 높아서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국가라는 걸 만들어내고 무기도 만들어내고 사람을 질서 도덕도 만들어내고 국가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너 나라 내 나라 니 나라 니 이렇게 합니다. 중국에서도 너라는 뜻을 갖다가 니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할 때도 니가 그랬잖아 하잖아요. 그 중국의 그 병음 발음이 니 그런 발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가 질서도 많고 도덕도 많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나라 저기 나라 여기 나라 저기 나라 저기 나라 살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자연의 섭리가 완전히 정지가 됐다. 동물처럼 정지가 돼가지고 사람은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로 됐다는 얘기죠. 만일에 사람 지능이 동물의 그 IQ 정도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국가도 만들 IQ가 못 되고 무기도 동물 IQ 수준이니까 무기도 못 만들고 국가도 못 만들고 동물처럼 사는 거지요. 법이라는 게 없이.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인구 증가가 안 됩니다. 동물의 먹이의 대상이 되겠지. 동물이랑 똑같이 잡아먹히고 죽고 늘상 일어나겠지요. 지금 이런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인 자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동물이라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동물이 만일에 사람이 지능지수가 낮아가지고 동물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생활을 한다면은 자연재해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 환경도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환경이 파악이 되는 것은 만물의 영장, 너무 IQ가 높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축복이 아닌 재앙이 돌입했다. 그 재앙은 곧 환경을 파괴시킨다.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그게 곧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슬픈 일은 아니죠.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 이론이 작동되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하면은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환경이 파괴돼서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수단인 자연의 섭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의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이 기본적인 섭리가 발동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논거를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만일에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전쟁이 여기서 중지되고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기서 생각해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평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마음대로 해라. 전쟁이 하나도 없고 전 세계가 평화로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화로 서로 돕고 산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인구는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의 만일에 80억에서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면은
그 공해는 점점 심해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생기는데 사람이 그 호흡을 하고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버리는 쓰레기는 1인당 얼마씩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사람의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니까 그 폐기물을 자꾸 더 버리잖아요. 환경이 점점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괴되면은 기온상 지금의 30도, 40도 올라가지만 낮이 50도, 뭐 70도, 80도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농작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져요. 그럼 사람이 이제 줄어들겠지요. 그게 사람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인 자연의 섭리가 사람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가 마지막으로 사람의 개체수를 줄여가지고 환경을 바로잡겠다. 그렇게 지금의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 이론, 만물의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성인들이 절물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절물을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히 쓰라는 것은 인구도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인구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성인들이 절물을 하라는 것은 인간이 많으면은 아낄 수가 없잖아요. 다 써야 되잖아요. 다 써야 될 테니까 절물을 하라는 것은 인구를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라는 뜻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성인들이 절물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바로 옛날에 성인들이 그 자연을 극복하고 사람이 자연 우에서 군림하면서 살 수 없다. 그게 이제 순종이에요. 그리고 절물하라는 것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물건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만 점점 증가하면은 빨리빨리 고갈돼서 없다. 그렇게 되니까 절물을 하라는 것도 인구를 감소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다. 섭리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섭리를 우리가 위반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절물이 뭐야? 우리는 점점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지구가 터지는 한이더라도 살겠다. 막 쓴다. 옛날에는 물수도 한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돈 쓰는 게 물수도 써. 옛날에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앞으로 무한대로 많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물 부족 국가가 천지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저기 중동 지역이 석유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안 나옵니다. 다 고갈되면 뭐가 더 떼고 살아요. 석탄도 땅 속에 매장량이라는 게 있고 석유도 매장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떨어지면 뭘 갖다 살아요. 그걸 갖다가 절물이라고 옛날에 성인들이 얘기했어요. 삼라만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 사람, 식초, 뭐가 삼라만상이라 해요. 그걸 갖다가 지금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을 못한다는 얘기죠. 순종을 못하면은 옛날에 자연의 섭리 측면에서 성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고 절물을 하라. 자연의 섭리 측면에서 성인들이 얘기한 것이 절물하고 순종을 해라. 난 순종을 못하고 의학기술을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200살까지 살게 만들겠다.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를 반했다. 위반했다. 인구 증가는 곧 절물을 하라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쓰는 것은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절물에 대한 완전히 반역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순종을 못하니까 자연 섭리에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물도 하고 자연의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도 얘기했지만은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도 다 죽는다. 자연을 이기고는 살 수 없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까지 우리가 극복을 하고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 마지막 그 사람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수단인 자연의 섭리가 지금 발동을 해서 사람을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는 줄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연재해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흉년이 돼서 없게 만들고, 산속에 도토리도 흉년이 돼서 없게 만들고, 지구가 고온 현상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자연의 섭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와가지고 천년만년도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 조약을 한다고 해도 그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어때요? 결국은 자연 파괴가 완전히 그냥 작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파괴돼가지고. 앞으로 물도 없지, 저기도 안 나지, 산천초목에는 풀도 하나 없어요. 다 불덩이가 돼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자연의 섭리에서 사람이 공멸이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새로운 그 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랄 같은 한 그 새싹이 돋아나는 형식으로 다른 동물체가 또 태어나면서 인간이 지금의 이렇게 많이 생긴 것처럼 또 만물의 그 생명들이 돋아나서 세계를 다시 또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파괴는 곧 세계 공멸이고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